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대한국제법학회에서 지금 일반 청중을 상대로 해서 국제법의 여러 주제들을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된 이근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국제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나마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 국제법의 역사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1시간 동안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맡은 강의의 제목은 국제법의 역사에서 부제가 특히 이 동아시아의 수용을 중심으로 수용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 위에다가 제가 코테이션 마크를 따옴표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유럽에서 발전된 국제법이 동아시아로 들어와서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널리 적용되기에 이르는 것을 어떻게 성격 규정 짓느냐라는 것 자체가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용어도 수용이라는 용어도 쓰기도 하고, 영어로 얘기할 때 reception이라는 용어도 쓰기도 하고, 좀 더 중립적인 용어를 쓰는 분들은 그것이 이제 transplantation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그냥 이 수용이라고 해서, 또 어떤 분들은 보면 그것이 강요다, 그것이 결코 자발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imposition 용어로 얘기할 때 강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유럽 지역에서 발전했던 국제법 체계가 어떻게 동아시아 지역에 들어오게 되어서 또 적용되기 이르는가라고 하는 문제,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시간 만에 다 다룬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미션 임포시블, 불가능한 그런 임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좀 제가 생각할 때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룰 부분은 먼저 이 국제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유럽에서 기원했다라는 부분, 동시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인 이 국제법이라는 용어 자체가 언제 어떠한 경위를 거쳐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정착되기 이르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어서 역시 우리 현대 우리 한국 동아시아 문명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상당한 부분 서양 근대 문명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국제법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서양에서 국제법의 역사가 어떻게 좀 전개되는지를 아주 압축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러한 예전에는 본다고 치면은 19세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국제법이라는 것이 그 지구상에서 각 지역별로, 영어로 얘기할 때 region별로 해서 동아시아 지역, 또 유럽 지역, 그 다음에 또 이슬람 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별로 국제 질서가, 지역적인 국제 질서가 서로 병존하는 형태로 그렇게 존재했던 것인데, 이것이 본격적으로 특히 19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이 유럽 국제법이 전 세계적인 범위 내에서 그 타당 범위를, 효력 범위를 확장하는,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국제법의 역사, 19세기 이후 국제법의 역사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먼저 서양이라고 하는 지역 내에서 국제법이 란 규범이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는 이것이 동아시아 지역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유럽에서 발전한 근대 국제법이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국제 질서와 맞닥뜨리는,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는 조우, 맞닥뜨렸다 그렇게 썼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전개되는가. 그래서 특히 1839년도부터 발생한 중국에서의 아편 전쟁을 간단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매우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1870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요즘 오키나와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ryukyu에서 전개된 일련의 과정이 유럽 근대 국제법과 그 다음에 전통적인 동아시아 질서, 이 둘이 서로 조우해서 빚어내는 그런 아주 대하 드라마와 같은 그런 역사 드라마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국제법 역사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는 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역시 우리 중요한 문제가 이 한국이 이 과정에서, 이런 대격변의 과정에서 이 한국의 국제법상의 그런 대응이랄까, 이런 것이 이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이러한
역사적 전개 과정으로부터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교훈은 또 뭔지, 특히 제가 뭐 국제법을 공부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국제법이 워낙 한반도, 특히 한국의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제법 연구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오늘 강의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법이라고 하는, 제가 이 다운표를 써서 국제법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국제법의 그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뭐 잘 알다시피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럽에서 형성된 그 유럽 공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European Public Law라고 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이 됐습니다만은, 이 유럽 공법, 원래는 그것이,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19세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보면은 기본적으로 전 지구적 차원에서 국제법이라는 것은 여러 지역적인 국제 질서가 병존하는 형태로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던 것이 이제 19세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유럽의 질서, 유럽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타당하는 효력을 발휘하던 그런 질서, 그것이 유럽 공법이라는 명칭을 불렸던 것인데, 그것이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장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국제법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international law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뭐 불어로는 이제 같은 뭐 유사한 표현이면 도하 앙테나시오날 해서 다 이 계통이 같은 거죠. 다만 독일어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펠크라히트라고 해서, 그래서 이러한, 그러면 현재 우리가 international law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러면 이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쓰이고 있는 지금 현재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국제사회의 질서를 규율하는 법을 우리가 지금 구미어로, 유럽 언어로서 international law 또는 거기에 해당하는 뭐 도하 앙테나시오날 등으로 부른단 말이죠. 그러면 그 용어, international law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어디서 온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보면은, 여러분들 뭐 제가 좀 약간 좀 이 주제 자체가 그렇기도 하고, 대학에서 이루어진 강의가 다소 좀 현학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역사적인 측면이 있어서 좀 오늘 슬라이드에 보시게 되면은 라틴어도 좀 나오고, 그다음에 한자들도 좀 나오게 되는 점 미리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라틴어 중에서 오늘 가장 많이 쓰는 라틴어 중에 하나가 바로 jus gentium이라는 용어입니다. jus gentium, 뭐 발음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읽는다고 치면 jus gentium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jus gentium이라는 말은 law of nations라고 아주 번역이 되는 것인데, jus란 말 자체가 이제 법이다라고 하는 그런 라틴어 표현입니다. gentium이란 말은 이제 gens라고 하는 뭐 부족, 민족 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복수 이격입니다. 그래서 law of nations라고 번역되는 것인데, 이 jus gentium이라는 용어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원래 로마법 역사에서 나오는 것인데, 모든 민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한때는 중세 시기만 하더라도 상당히 보편지향적인 개념이 되나서 jus naturale, homo jus naturalis, 자연법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jus gentium이라는 용어, 이걸 좀 우리 번역할 때는 만민법, 아까 law of nations, 그리고 모든 민족에 공통되는 법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만민법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자, 한편으로 봐서는 이 jus gentium, 상당히 보편지향적인 jus gentium이라는 용어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짝을 이루는,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인 개념으로 등장하는 또 다른 라틴어 표현이 jus intelligentes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jus intelligentes라는 말은 law between 혹은 law among nations, 국가들 간에, 민족 간에. 아까는 훨씬 더 jus gentium이라는 용어는 좀 더 보편적이고 공통성을 지향하는 그런 용어에 비해서, 여기서 보면 벌써 이 개별 민족의 그런 그 독자성들이 강조되는 jus intelligentes, 개별적인 겐스가 여럿이 있고 그들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둘 사이의 그런 이 차이점과 대조점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한편으로 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류 전체의 공동이익이라든지, 그래서 보편적인 문제를 다루기도 하지만 또 어떻습니까? 다른 한편으로 본다고 치면 개별 주권과의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한편으로 봐서는 공통적인, 보편지향성, 다른 한편으로 봐서는 개별 국가의 주권과의 그런 개별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국제사회 내, 특히 국제법 체계 내에서 존재하는 두 가지의 그런 기량하는, 대립하는 그러한 방향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집약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 바로 jus gentium과 jus intelligentes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주로 이게 jus gentium이라는 용어로 많이 알려져 있던 이 규범 체계가 이제 jus intelligentes로 전환하게 되는 계기는 역시 여기서 뭐 제가 슬라이드는 포함은 안 시켰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그런 유럽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1618년에서 1848년까지 전개되었던 30년 전제를 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1648년도에 베스트팔리아 조약이라고 하는, 사실은 두 개의 조약입니다만 민스터 조약과 오스나브레크 조약 두 조약에 의해서 이 전쟁이 종결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드디어 이제 유럽에서 개별적인 주권 국가들의 그런 병존 이라고 하는 형태의 이제 국제사회, 근대 국가체제, modern state system이 이제 본격적으로 탄생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거 바로 그 언저리인 거죠. 바로 그 언저리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650년, 방금 말씀드린 30년 전쟁을 종결시켰던, 마무리 지었던 웨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고 나서 불과 2년 뒤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이 이제 리처드 주치라고, 그 스펠링은 약간 좀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그 주치라고 하는 사람이 1650년에 쓴 책에서 바로 jus intelligentes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표현이, 이 라틴어 표현이 1780년도에 가서 뭐 당대 아주 엄청난 천재였던 사람이죠. 제레미 벤텀이라고 하는 영국 학자가 이것을 international law라고 하는 영어 표현으로, 이 영어 표현을 처음으로 이제 제시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언급되어 있는 책에서. 예, 그래서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고 치면은 international law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서구 문명에서 등장한 것은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오래된 것은 또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뭐 로마 시대 때부터 있던, 중세 시대 때부터 있던 그런 영어 표현은 아닌 겁니다.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서양의 국제법이 동아시아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문제하고도 관계되는 것인데, 그럼 동아시아에서는 이것이, 언제부터 이 국제법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게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죠. 예, 이것도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아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864년도에, 이따 다시 한번 보겠지만 1860년대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중국의 국제법, 외교관계사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1860년도에 북경조약이 체결됩니다.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제2차 아편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북경조약이 체결되게 되는 것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1861년도에 중국이 어떻게 보면 근대적인 외교 담당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총리아문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1864년, 불과 3년 뒤에 자신들의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서양에서 널리 사용되던 교과서 중에 하나인 헨리 위튼이라고 하는 미국 출신 그 외교관이었습니다만, 그분이 쓴 책입니다.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우리로 치면 국제법 원론주 되겠죠. 그 책을 중국어로 번역합니다. 번역을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바로 윌리엄 A.P.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책을 번역하면서 만국공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만국공법. 그런 있는데, 이 책은 그렇게 해서 뭐 그때 보면 처음에는 한 300권 정도가 제작이 되어서 중국에 이런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포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그 직후에, 출간된 직후에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에서 훨씬 더 많이 이 책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873년도에 그때 미츠구리 린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본에서 그 사람이 이제 이 중국에서는 만국공법이라고 번역되었던 그 International Law라고 하는 것을 국제법, 국가사회법이다라고 번역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참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만국공법이라는 것은 모든 국가들에게 공통되는 야말로 그런 법이다 해서 jus gentium에 가깝게 번역이 된 것이죠. 가까운 그런 번역을 하고 모색하는 것이고, 국제법은 그야말로 international law, 국가 간의 법이다, 국가 사이의 법이다 라고 해서 jus intelligentes에 가깝게 번역됐다라고 하는 그런 흥미로운 차이점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오케이. 그래서 요것은 뭐 이제 만국공법이 이제 원래 중국에서 출간되었던 것이 다시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에서
영인한, 번각해서 영인한 그 사진입니다. 예, 그 다음에 중세에서의 이제 유스겐티움.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 어느 시기에나 법하는 사람들한테 아주 유명한 표현 중에 하나가 우비 소케타스, 이비 유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있는 곳에 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있는 곳에는 다 법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 아주 오래된 예전 시기부터 법은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있었던 것인데, 그리스 로마 시대의 법만 하더라도 지금 현대 국제법, 근대 현대 국제법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법인 국제법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끼친 것은 중세 이후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세 때 보게 되면 이제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만, 유스겐티움이 그러면 그 당시의 법 체계 내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가를 간단히 보여주는 거죠. 중세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는 당연히 신법이 있는 거죠. 중세 때만 하더라도 신법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신의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 세계에 반영된 것으로서 그것이 바로 이제 자연법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인간 사회에서 렉스 후마나 인간들이 벌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치면 인법, 사람들이 다른 말로 인정법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정한 법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유스 포지티브, 포지티브란 말 자체가 정한다, 둔다, 정한다 이런 것이니까 인간들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정한 그런 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그 안에 보면 또 유스겐티움, 유스키빌레라고 해서, 유스겐티움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법이고, 유스키빌레라는 것은 특정한 키비타스. 그다음 키비타스라는 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시티, 대부분의 뭐 예전에 도시국가였던 관계로 해서 키비타스라는 말은 역시 국가를 의미합니다. 원래는 도시인데, 그래서 특정한 키비타스, 특정한 정치 공동체에서 적용되는 법을 이제 유스키빌레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요 부분 좀 더 이미 다 얘기를 자세히 했기 때문에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보편 지향성이 좀 강했던 그런 중세 시대로부터 이제 개별 주권국가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근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런 변화를 잘 보여주는 것이 유스겐티움에서 유스 인텔리겐테스의 그런 개념의 변천되는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다고 치면 이제 예전에 뭐 비토리아 같은 사람도 유사한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만, 특히 수아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프란시스코 수아레스라고 하는 스페인 출신의 법학자가 그런 표현을 지금의 유스 인텔리겐테스에 아주 근접한 그런 사고를 하고 거기에 유사한 표현을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그로티우스 본인도 그런 표현을 썼다고 되어 있죠. 유스 인텔리기비타테스.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키비타스, 국가를 상호간의 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리처드 루치가 이미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1650년도에 쓴 책에서 제목에서 유스 인텔리겐테스라는 표현을 이제 거의 뭐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최초로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제가 여기 영어로, 라틴어 쓴 책인데 영어로 번역된 것을 제가 했습니다만, 여기 보면은, 예, 그래서 제가 밑줄 그은 부분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The law which is observed in common between princes or peoples of different nations. 그러니까 다양한, 각기 다른 나라들의 군주라든지 또는 민족 간에, 뭐 표현이, people이라는 표현이 참 이게 번역하기가 쉽지는 않은 얘기입니다만은, 민족 내지는 인민 간에 공통적으로 준수하는 그런 법이다.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유스 인텔리겐테스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국제법, 서양 국제법 역사를 얘기함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후고 그로티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뭐 보면은 이제 후고 그로티우스 사진인데, 이 사람이 이제 1583년에서 태어나서 1645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30년 전쟁이 끝나기 좀 전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1625년에 이분이 출간한 이 책입니다. 이 책이 아주 서양에 있어서 국제법, 또 어떻게 보면 국제법뿐만 아니라 계약법이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신학하는 사람들에서까지도 영향을 주는 그런 당대 아주 천재, 옛날식 표현을 쓴다고 치면은 낙양의 집가를 올렸던 슈퍼 베스트셀러였던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 그 데이유레 벨리 아파키스인데, 원래 라틴 말로 하면 리브리 트레스죠. 그러니까 세 권의 책, 3 books on the law of war and peace. 그러니까 war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전쟁과 평화의 법,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라틴말로 좀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안에서 자연법과 그 다음에 만민법, 그리고 또 공법의 원칙들이 설명되어 있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625년 초판 사진을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예, 자, 그랬던 것이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주 근대 국제법의 아버지다, 뭐 이런 표현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원래 출발을 할 때는 보면은 그 실무에서 일을 했던 분이 되나서 그 당시에 네덜란드에 있던, 영국에서도 있었지만 네덜란드에도 동인도 회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포르투갈하고의 이제 분쟁이 있었을 때 포르투갈의 네덜란드의 입장을 옹호하는 그러한 글을 썼던 것이 나중에 별도로 이제 그 책 전체는 포획법 주석이라고 해가지고 썼는데, 그 책 자체는 19세기 중엽까지 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원고가 발견돼서 나중에 발간이 되었고, 그런데 그로티우스의 생전에 그 중에서 한 챕터만 별도로 출간을 했던 것이 바로 자유회론이라고 하는 책으로 나온 것이죠. 동시에 전쟁국 분야에서도 상당히 큰 공헌을 했던 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전쟁을 완화하고 조절할 목적, 그리고 이 벨룸 유스툼이라고 해서 just war, 정전 이론, 그 이전에도 있었던 이론이죠. 중세 때부터 있던 이론인데 그것을 아주 체계화해서 제시를 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뭐 얘기할 게 많습니다만 간략히 얘기를 한다고 치면, 그렇게 해서 특히 이제 19세기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후고 그로티우스만 하더라도 17세기 때 분인데, 그 18세기, 특히 19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이른바 법실증주의, 우리가 아까 좀 보지 않았었습니까? 중세 때 보게 되면 맨 위에 있는 것이 그 유스 디비나, 신의 법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이 신의 의지가 자연 세계에 반영된 것으로서의 자연법이 있는 것이고, 그 밑에 보면 이제 렉스 후마나라고 해서 인간들의 법인 거죠. 그래서 중세 때까지만 하더라도 보면은 어디까지나 중세의 그런 시대적 배경, 특히 종교, 전통 이런 것에 의해서 자연법, 신법, 자연법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가 많이 됐던 데 비해서 이제 18세기, 특히 19세기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인간, 법실증주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조가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9세기 뭐 아주 중요한 시기고 복잡한 시기입니다만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이때 몇 가지 특징이 오늘날 국제법 형태가 이제 거의 갖추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때는 보면은 이미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신의 법이라든지 자연적 이성이라든지 이런 자연법보다는 이제 개별 주권 국가들의 의사, 제가 독일말로 썼습니다만 슈타스빌레, 특히 헤겔 같은 사람이 이분은 뭐 1830년에 돌아가셨습니다만도 1820년, 21년에 출간된 법철학 강요 같은 책에 보더라도 이런 그 주권 국가의 그런 슈타스빌레, 국가 의사를 아주 강조하는 그런 이론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미 1492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이른바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이후부터 이제 물론 그 이전에도 이미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아프리카 서해안을 탐험을 하고 뭐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1492년 이후에 이제 본격화되는 것이죠. 서양의 유럽의 대외 팽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인데, 특히 19세기 또 20세기 초 이런 때는 이른바 제국주의 시대라고 해서 유럽의 팽창 시기입니다. 이때 바로 제국주의 국제법이 형성되면서 이런 유럽에 의한 제국주의적 팽창에 아주 그걸 정당화해주는 그런 이론적 도구를 풍성하게 제공한 것이 바로 국제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인석 교수님이 교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제법이라는 것은 유럽 국가들의 제국주의적 식민지 쟁탈 이론을 합리화시켜주는 이론적인 도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지역, 해안 지역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그런 사회적, 정치적 조직을 구성해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유럽의 문명국가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면 국제법적으로 볼 때는 그것은 주인이 없는 땅, 즉 무주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선점의 대상이 된다. 라고 하는 이것들이 다 그 당시 국제법 이론에 의해서 정당화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1975년도에 서부 사하라 사건, 이때 보면은
ICJ 국제사법재판소는 좀 다른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19세기 당시에 또 20세기 초에 그런 그 이론적 경향과 이론과 또 국가 실행을 본다고 치면은 사실 그때 상당히 그런 그 우주지 선정 이론 같은 것들이 상당히 그 폭력적으로 구사됐던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20세기 들어오면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1919년도에 이제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되고 나서 국제연맹이 출범하는 거죠. 그다음에 1949년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까지는 한 20년을 우리가 인터워 피리어드로 해서 약간 뭐 좀 한문식 표현입니다만 전단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때 국제연맹이 탄생을 하고 전쟁에 대한 제한을 시도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벌써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보면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국제사회의 특징이라는 것은 다 평등한 국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그 상위에 A국과 B국이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보다 더 위에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심급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전쟁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그 분쟁 해결의 최종적 수단으로서의 체계적 지위를 부여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상당히 인류가 반성을 하게 되면서 전쟁을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전개가 되는 것이죠. 그것들이 이제 국제연맹 규약 조항에서 나오게 되고 동시에 또 그뿐만이 아니라 1928년도에는 이른바 부전조약이 등장하기도 이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국제법을 좀 체계화하기 위한 법전화, codification 이런 것들이 전개가 되어서 1930년도에 헤이그에서 국제법 법전화를 위한 회의도 열립니다. 별로 성공적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노력도 있었던 것이고 동시에 또 나름대로 그 당시에 국제법 학자들 중심으로 해서는 국가 중심주의적 경향을 탈피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도 전개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켈센 같은 분들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그야말로 현대에 관계되는 부분이긴 한데, 몇 가지 특징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연합이 탄생한 것이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League of Nations에서 국제연맹이 탄생했던 것인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United Nations, 우리 UN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역시 이제 탄생을 해서 했고, 동시에 국제사회의 다양성이 증대되기 이르렀다. 특히 과거에 유럽 국가들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독립을 하면서 또 UN 회원으로 가입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945년도에 10월에 UN이 출범할 당시만 하더라도 UN 회원국의 숫자가 50 내지 51, 폴란드 때문에 숫자 카운트하기를 좀 50 내지 51로 봅니다만 지금 현재는 193개 국가, 193개국이 UN 회원국이 된 것이죠. 그만큼 이제 국제사회의 다양성이 증대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특히 유엔 헌장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 중에 하나가 바로 2조 사항으로서 국제관계에서 무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행사, 직접적인 행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력에 의한 위협까지 금지하는 거기서 무력, force라는 것은 전쟁에 이르지 아니하는 정식의 전쟁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무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무력의 위협까지 금지하는 그런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런 변화가 있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미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9세기 또 19세기 후반 이후에 국제법에 있어서는 법 실증주의적 사고가 아주 강해 득세를 했고 그것이 이어져서 20세기 초도 마찬가지였던 것인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바로 그러한 지나치게 국가 주권을 중시하고 국가 의사를 중시하는 법 실증주의적 경향이 또 2차 세계대전으로 이르렀다.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반성에 기초해서 자연법을 전면적인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부활시키려는 그런 노력들도 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국가 중심주의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국가 이외에도 다양한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그런 이제 이른바 국제관계에서 비국가 행위자 non-state actor들의 그러한 출현이 좀 더 활발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른바 global problems,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들이 많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글로벌 워밍 같은 경우, 지구온난화 같은 문제 이런 경우에는 개별 국가들
개별 국가들이 주권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기초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International Society, 국제사회보다는 그 결합도, 내적 결합도가 더 강해진 The International Community, 국제 공동체 개념,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주목받기에 이르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원래 예정대로라고 하면은 좀 유럽 역사 부분은 좀 간략하게 얘기한다는 것이 워낙 얘기할 게 좀 많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지금 그래서 그럼 21세기, 오늘 21세기 오늘날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동아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국제법 역사의 전개 과정이 우리한테 대해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이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이른바 중국의 부상, Rise of China, Rise of China가 이것이 국제법 질서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큰 문제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주로 이 유럽에서 역사, 유럽에서 국제법이 이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그걸 봤는데 이것이 이제 19세기 때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질서와 맞닥뜨리게 되는,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그 이후의 전개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상당히 뭐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고 저도 슬라이드를 많이 준비했는데 뭐 시간이 워낙 제약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아주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뭐 예스러운 표현이긴 합니다만 서세 동점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서양의 세력이 동쪽으로, 동아시아 동쪽으로 이제 확장되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옛날 한자식 표현으로 서세 동점이라는 표현을 쓰곤 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유럽 국제법과의 조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럼 그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19세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때 국제사회에서의 규범 질서라 하는 것은 개별적인 그런 지역적 질서가 병존하는 형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어떠한 질서가 존재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전통적인 동아시아 질서,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이름을 부릅니다. 화이 질서라고 하는 것도 좀 쓰기도 하고, 4대 책봉 체제라고 하는 표현도 많이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영어로 얘기할 때는 보면 또 중국 중심적 질서라 해서 Sino-centric order 뭐 이런 표현도 쓰고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는 비판도 가능하죠. 화이 질서 같은 경우야 그야말로 상당히 중국이 자신을 civilized, 문명화된 화하고, 그 다음에 주변 국가들은 그것은 뭐 동이, 서용, 남만, 북쪽에서 주변 국가들 전부 다 야만시, 비문명 시하는 뭐 그런 시각이 들어가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비판에 대해서 있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사실 좀 쓰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소국은 대국을 섬기고 대국은 소국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이게 뭐 중국에 이미 고전에 예전부터 나와 있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4대 자소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4대 자소, 그러니까 주어는 소입니다. 작은 것은, 작은 존재는 소국, 작은 국가는 큰 나라를 섬긴다 이런 표현이고 존중하고, 그 다음에 큰 국가는 이 자자는 글자 자체지만 이것은 원래 원래 본 글자를 보면은 어미가 새끼를 잉태하고 있는 그런 자형입니다. 형태에서 나온 글자입니다. 그래서 뭘 보호하고 아낀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국가는 작은 나라를 아껴준다, 보호해준다 뭐 이런 표현에서 나온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시대별로 일정한 변화는 있었지만은 장구한 세월에 걸쳐서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 질서를 규정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참 언제까지 올라가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뭐 중국 같은 데서 보면은 하나라까지 올라간다라고 해서 그렇게 치면은 뭐 한 4,000년, 3,4,000년에 걸쳐서 장구한 세월에 걸쳐서 이러한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가 물론 여러 그런 variation이라고 합니까? 그런 변화들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은 큰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참 아주 장구한 세월에 걸쳐가지고 이러한 질서가 유지되어 왔다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이 우리가 조금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19세기 이후 일정한 변화를 겪었던 건 사실이지만은 어쩌면은 이러한 아주 몇천 년에 걸친 그러한 역사적 리듬 때문에 다시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사고로 복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비판적인 지적,
것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자, 좀 더 보면 그래서 뭐 전통적인 동아시아 질서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는 것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우리 특히 유엔 체제 하에서 유엔 헌장 체제 하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주권 평등의 원칙이죠. 유엔 헌장 제2조 1항에 보면 유엔 헌장의 2조가 그냥 유나이티드 네이션 유엔의 원칙들을 7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sovereign equality, 즉 주권 평등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 동아시아의 질서, 전통적 질서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중국, 화이, 수직적인, vertical한 문명국으로서의 중국이 덕을 발휘해서 주변 국가들을 교화시킨다. 그리고 주변의 국가들은 중국의 그런 뛰어난 문명과 덕을 흠모해서 중국을 상국으로 존중한다. 상당히 기본적으로 아주 그야말로 구조적인 원칙 자체가 대단히 버티컬한, 수직적인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고 치면은 바로 이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그런 질서와 그다음에 우리 이 근대 국제법 간에는 아주 그런 근본적인 차원, 구조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긴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중국과 주변국 간의 제한된 상호 교류는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은 이 동아시아 지역 전통 시대에 있어서 동아시아 지역 전반에 걸쳐서 본격적인 의미에 활발한 외교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이 외교라고 하는 표현, 중국어로 뭐 와이자오, 뭐 외교라는 표현을 지금 우리가 다 디플로머시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외교라는 표현은 이 한자, 옛날에는 한자로 외교라는 말은 대단히 부정적인 함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상국인 중국 몰래 뒤로 다른 세력과 뒷거리하는 그런 외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안 좋은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만큼 중국이 그런 압도적인 존재감을 가지고 운영해 나갔던 질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몇천 년에 걸쳐 가지고 이런 기본 골격이 변화를 하지 않고 내려오다 보니까 워낙 이런 질서를 당연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 중국과의 관계가 뭔지에 대해서 그걸 고민하거나 예를 들어서 조선과 청나라와의 관계가 뭔지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것들은 잘 없고 문헌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보면 아주 상세하게 예전의 문헌을 보게 되면은 저 4대 책봉 체제에서 외교를 행할 때에 지금의 현대 외교를 행할 때 예를 들면 조공을 제공한다든지 뭐 등등 이런 것을 할 때 어떠한 예를 리추얼 의식을 예를 갖춰야 되느냐 하는 데서 아주 마이크로하게 아주 보면 놀라울 정도로 상세한 그런 외교적인 의전에 관계된 내용들은 많았고 그런 과연 국제관계나 외교관계의 본질이 뭔지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라든지 성찰적인 그런 연구랄지 의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많은 흥미로운 질문들이 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과연 전통적인 동아시아 질서와 관련해 가지고 그 당시에 중국과 조선 간의 그 관계는 그럼 어떻게 볼 수가 있는 것이냐. 그것이 어떤 분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그는 그냥 상징적이고 의례적인 차원에서의 리추얼한 차원에서의 그 상호관계에 불과했던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그건 경제적인 무역 관계가 주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등한 관계, 평등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대체로 아주 대등한 관계에서 된 것이다. 그렇게 본다고 치면 요즘에 그런 국제 관계와 별 큰 차이 없다. 이런 분도 있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건 아니다. 그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런 상하적인 측면이 있었다.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과연 뭐냐 말이죠.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 그러면 과연 그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로 이제 제기가 되는 것이죠. 관련된 문제로서 그러면 조선과 청 사이의 관계를 얘기할 때 종주권이라는 용어, 그것도 사실 서양에서 온 용어입니다만은 소소렌티라는 용어를 번역한 용어죠. 과연 그래서 본질은 또 뭐냐라든지 또 전통시대 조선과 일본 간의 관계는 어떻게 규정할 수가 있냐. 일반적으로 얘기한다고 치면 교린체제라고 해가지고 평등한 관계라고 하는데 그때 보면 또 조선은 그런 소중화 의식이 있어서 일본에 대해서 일종의 우월의식, 문화적 우월의식 같은 것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일본은 또 조선통신사
12번 정도 갔다 오는 조선통신사. 맨 마지막은 이제 대마도만 가고 이제 왔습니다만은, 일본 본토까지 안 갔습니다만은, 그걸 일본에서 보면 또 그것을 말하자면, 제가 일본이 더 상위에 있고 조선이 조문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의 실상은 뭐냐? 이런 문제들 관해서 아주 흥미로운 문제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혹시 여기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역사를 전공하시거나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도 매우 흥미로운, 동시에 유익한, 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주제다라는 점을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어서 좀 몇 가지 에피소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의 국제법이, 유럽 국제법이 동아시아로 이른바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인데, 진짜 본다고 치면 그게 아편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Opium Wars, 영어로 얘기할 때 복수가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그걸 이제 1차 아편전쟁, 1839년에서 1842년이 그 이제 제1차 아편전쟁이고, 1856년에 이른바 에로 화살이라는 에로호 사건, 그래서 1860년도 북경조약의 체결에서 종료된 것을 그래도 제2차 아편전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편전쟁, 이 벌써 이름이, 그 전쟁의 이름에 좀 독특한 것이죠. 아편이 원인이 되어서 발발한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배경을 보게 되면 이제 영국이 18세기 말에서부터 이제 19세기 초까지 영국이 이제 그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중국과의 무역을 하는데, 무역 적자가 컸습니다. 왜냐, 그 당시 중국이 수출을 많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뭐 도자기 대표적으로 라든지 아니면 비단 같은 거, 또 차, 이런 걸 통해서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수출한 다음에는 뭘 받아가냐면 이제 결제 수단이 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은이 인도로 등으로부터 많이 이제 유출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거래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 무역 적자를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제 18세기 말부터 해서 영국 동인도 회사, 거기 뭐 나중에 미국 사람들도 좀 관여를 하는데, FDR, 로즈벨트 대통령의 할아버지도 그런 무역에 관여했다고 얘기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를 적자를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아편을 밀수를 많이 합니다. 중국으로 밀수출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849년도에 유명한 임칙서라고 하는 린저시라고 하는 사람이죠.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만, 1843년도 정도의 그림이라고 되어 있긴 하던데, 이 사람이 이제 가는 거죠. 중국 관리로 가가지고.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단속할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 슬라이드는 쓰지 못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주도 면밀하게 그 당시에 에머리히드 바텔이 1758년도에 쓴 책이 Le Droit des gens 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당시에 아주 널리 사용되던 그런 국제법 책입니다. 그 책에서 관계되는 부분을 번역을 합니다. 중국어로 번역을 시킵니다. 그래서 가서 뭐라 하냐면, 이거 봐라 말이야. 이거 봐라. 너희 사용하는 국제법에 따르면은, 이렇게 국민의 건강, 보건에 대해서 악영향을 끼치는, 해를 끼치는 그런 것들은 금수품, 컨트라밴드로, 금수품으로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가가지고 그냥 아편을 몰수해가지고 폐기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그런, 법적인 주장을 가지고 가서 했던 겁니다. 그랬던 것인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반응은, 법이 그런가, 영국에서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 전쟁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1842년도에 남경조약을 체결해서 종결이 되는데, 이로 인해가지고 이제 중국은 여러 개의 항구를 개방하게 되고, 이권을 내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만 해도,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해도, 그 당시 북경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저기 광쇼, 멀리서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랑캐들 거기서 그냥 관리하면 된다. 이런 정도로 좀 안이하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제2차 편전쟁을 겪게 되면서는 드디어 이제 1858년도에 천진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그 시절을 좀 잘 이행이 안 되는 상태에서 드디어 이제 특히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군들이 어디까지 들어가냐라고 하면 북경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1860년대 북경이 들어가가지고 특히 그 북경의 여름 별장, 청나라 황실의 여름 별장이라고 하는 원명원, 윈맹위원을 완전히 그냥 그 약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북경 조약이 체결되면서 이 전쟁이 마무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중국은 1839년부터 해서 1949년, 즉, PRC, 정부죠. PRC, 그러니까,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를 가리켜가지고, 굴욕의 세기다. 영어로 얘기할 때, Century of Humiliation이라고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 중국, 우리가 중국이란 말을 영어로 번역할 때 미들 킹덤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번역을 잘한 것 같지는 않고, 번역을 제대로 하려면, The Central Kingdom. 그야말로 이 지구의, 어떻게 보면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 내지는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몇천 년을 살아왔던 이제 중국인들의 집단적인 그런 심리 상태에, 사이키에 아주 큰 상처를 남기게 되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중국이 그런 부분들을 역사적으로 그런 역사적인 기억들을 정치적으로 좀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적 지적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어쨌든 역사는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더 이상은 그러니까 1차 아편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중국 정부의 생각에는 이거는 그냥 늘 지금 홍콩이죠. 이 근처 광주 이런 쪽에는 오랑캐들이 와서 많이 무역 활동을 했다 말이죠. 저기서 대충 막으면 된다. 라고 했던 것이 이제 1860년대에 와서는 그게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또 북경 조약에 보게 되면은 상주 외교사절, 서양과 마찬가지로 외교사절이 북경 안으로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게 이런 식으로 미봉책으로는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1861년도에 근대적인 그런 외교 담당 기관인 총리아문을 만들게 되고 1864년도에 위튼의 책을 만국공복으로 번역하면서 등등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의 그런 대응에 나서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하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제가 이미 흥미로운 사건이라고 했는데 류큐하고 오키나와 문제입니다. 류큐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지금 오키나와를 가리키는 명칭이죠. 그래서 아까 지금 얘기한 아편 전쟁이라는 것은 중국과 그 다음에 서양 세력이 유럽이 이제 만났게 된 것인데, 자, 이 부분은 이제 1868년도에 이른바 명취유신 이후에 근대화, 본격적으로 근대화의 길을 걷고 있던 중국과 그 다음에 일본 사이의 충돌을 통해서 이때 국제법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4대 책봉 체제 내에서 일본의 위치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중국에서는 일본도 아주 변방에 있는 국가고 조공을 바쳐야 된다 생각했지만 일본이 워낙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중국 체계에서 볼 때 아주 변방의 선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일본도 한때는 당나라의 견수사를 파견하면서 중국의 문물을 수입하려 하다가 수입을 열심히 했지만 나중에 또 그 문을 좀 닫으면서 어떻게 보면 좀 나름대로 독자적인 그런 문화라든가 체계를 형성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별로 접촉이 많지는 않았던 셈이죠. 물론 이른바 외구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부정적인 의미의 접촉은 있었던 것이지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1868년도에 일본이 그 명치유신 이후에 그 외교 관계를 이른바 근대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조선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만 중국과도 발생하는 겁니다. 그 사건이 이제 류큐 사건인데 역시 아주 그 당시에 동아시아 1870년대에 동아시아에서 국제법이 얼마나 급히 변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흥미로운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09년도에 류큐라고 하는 지역은 일본의 사츠마, 지금 가고시마의 일부 지역이죠. 가고시마 현에 사츠마에 의해서 병합당합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일본에 의해서 일본에 복속되는 그런 것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도 중국에 대해서 계속 제공을 했습니다. 바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양속 관계라고 그러죠. 한편으로 봐서 실질적인 복속은 일본 사츠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서 중국과는 계속 조공 관계를 유지했다는 거죠. 그런 관계가 계속 유지되다가 그 다음에 1871년도에 어떤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 그때 여러분들 오키나와에 보면은 오키나와 본도가 있지만 밑에 가면은 이제 미야코지마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미야코지마 섬에서
일본 만남 군고도가 되는데, 거기서, 세금을 바치고 돌아가다가, 배가 이제 4척이 돌아가는데, 그 중에 한 척이, 태풍이 불어서 여러 배들이 문제가 생긴다면, 그 중에 한 척은, 대만 남동쪽 끝 지역에 이제 표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현지에 있는 원주민들이 있는데, 이 원주민들과의 이제 의사소통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66명, 원래 69명이 타고 있었는데, 3명은 이제 그 상륙하는 과정에서 사망하고 66명이 상륙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원주민들과의 의사소통이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 중에서 대부분 54명은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12명만이 살아서 중국을 거쳐가지고 일본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그때 이때 발생한 문제가 뭐냐 그러면 바로 그때 이제 오키나와, 지금 오키나와에 살던 사람들이 류큐 주민들이 국제법상, 근대 국제법상 과연 어느 나라에 속하는 것이냐? 만약에 류큐라고 하는 것이 근대 국제법상의 독립국가라고 하면은 그 류큐 것이고, 중국에 속한다 그러면 중국, 이른바 관할권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아니 일본. 그래서 우리 대인 고권 이런 거 좀 쓰지 않습니까? 헌법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영토적 고권과 대인 고권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일본이 이제 1814년도에 뭐 해결이 잘 안 됐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일본이 나름대로의 그런 이미 동아시아 진출, 중국에 대한 진출 이런 야심을 가지고 1874년도에 이른바 대만 출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대로 넘어오는 시기에 일본이 해외에 군사를 파병한 처음 그런 최초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1814년도에 협상을 하다 잘 안 돼가지고 토머스 웨이드라고 하는 영국 공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걸 좀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중국말로는 이제 북경 전약이라고 그러고 일본 사람들은 그걸 가르쳐서 일청 상호 조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그걸 해서 취약을 취하게 되는데, 거기 보게 되면은 보면 사실은 중국이 일본에 상당히 유리한 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류큐의 표창민들이 그것이 일본국의 속민이다, 일본의 국민이다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 동시에 대만 출병이 일본이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다. 그게 보면 의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그 일본의 유리한 형태로 전개가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드디어 상세한 얘기를 생각하면은 1879년에 가서 드디어 이제 류큐 번을 폐지를 하고 오키나와 현을 훨씬 더 근대적인 제도죠. 번보다 번을 오키나와 현을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그것이 류큐 처분으로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몇 가지 과정을 좀 생략하고, 그러다가 1895년도에 이제 대만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되면서 이제 대만 자체를 할양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중국의 부상에 따라서 류큐 문제가 재론될 가능성도 일부에서 중국에서 제기되고 있어서 아주 일본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 여기 알 수 있다시피 그 동아시아에서의 과거의 역사라는 것이 그냥 역사로서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관계, 현실의 국제관계에 대해서 일정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변수로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상당히 복잡하고 흥미로운 사건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1870년대 때 이 류큐, 오키나와라고 하는 공간을 배경으로 해서 그걸 배경으로 해가지고 바로 그 유럽에서 새롭게 등장한 근대 국제법과 전통적인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가 충돌합니다. 그게 그 당시에 동아시아의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격변한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의 조선 내지는 한국은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참 그야말로 시련의 시기인 거죠. 우리 다 알다시피 결국은 그래서
나름대로 뭐 대응을 했습니다만 1910년도에 일본에 의한 그 강제 병합으로 귀결되는 그런 그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일본이 1898년도에 그 명치유신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국의 외교 관계를 국제관계, 외교 관계를 포함해서 국제 관계를 좀 근대화하려는, 이른바 근대화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에서 이제 왕이 바뀌었다. 뭐 왕이 바뀐 것보다도 이제 일본식으로 표현한다고 치면 대정봉환, 즉 천황이 다시 컴백했다 말이죠. 천황이 이제 정치를 통치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선에 알리는 거죠. 과거의 전통에 따라서 알리는데 거기 보게 되면은 아주 무엄하게도 어떻게 보면 중국 중심적인 전통적 질서에서 보게 되면은 대단히 무엄하게도 황자, 일본의 천황 황자 막 이런 걸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국 중심의 그 질서에 아주 상당히 중요한 멤버이던 조선의 입장에서 보시면은 그걸 수용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고 인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좀 발생했던 것인데 그러고 나서 1876년도에 보면 조일수호조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 체결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보면은 이제 1조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조선은 자주국가로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때 문제가 된 것이 과연 이때 자주의 의미가 뭐냐? 이 조약은 한문과 그다음 일본어본 두 가지로 그 정본인데 영어본은 없습니다만은 뭐 나중에 번역을 해서 쓰긴 썼습니다만은 근데 이때 과연 한자로 있는 자주의 의미가 과연 뭐냐? 이걸 이제 일본은 이것을 근대 국제법상의 인디펜던스의 의미로 해석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자기 국익에 맞추어서 거기에 비해서 조선은 이것을 그냥 기본적으로 동아시아에서의 중국과의 관계는 유지가 되는 것인데 그 안에서의 요즘에 그 근대 국제법상으로 본다고 치면 오타노미에 가깝게 해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때 이 조약의 체결에 의해서 조선이 중국 중심의 그런 4대 책봉 체제로부터 이탈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일본은 이것이 조선이 이탈했단 말이에요. 인디펜던스를 성취했다라고 보는 데 비해서 중국이나 또 우리가 나중에 보면 조선 정부 입장도 그런 정도까지는 나가지 않고 이것을 단어의 의미로 해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약간 극적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1876년부터 1895년 즉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할 때까지의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는 과연 이 1876년도 조일수 조규 제1조의 자주의 의미가 과연 뭐냐? 이게 오타노미냐? 아니면은 인디펜던스냐? 그걸 둘러싼 그러한 대립이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이 특히 이제 그 중국이 이모군란 이후부터 1880년대 초부터는 중국에 의해서 한국을 실질적인 속국으로 중국 상당히 위기를 느끼면서 자기 중심적인 질서가 이제 와해될 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그 주변에 울타리 역할을 하는 번병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런 국가들이 이탈할 위험성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하면서 조선을 실질적으로 속국하려는 그런 노력도 전개하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배울 때 1882년도에 조미 수호 통상 항해 조약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런 경우에 여기서 우리가 미국과 대등한 관계에서 조약을 체결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마지막 버전은 최종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협상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이 조선과 중국 간의 관계를 일종의 그 삼국과 그 다음에 속국의 관계로 규정하는 그런 초안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조선 측의 협상은 이 중국의 외교관이 협상을 사실상 담당을 했던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 의한 그런 노력, 중국이 조선을 실질적인 속국화하려는 그런 노력도 있었던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면은 특히 이제 근대사와 관련해서 일본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에 대해서도 그런 식의 우리 나름대로 이런 비판이 또 상당히 있다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국사학자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실행과 관련해서 이건 제가 뭐 그냥 그런 사실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1882년도에 나와 있던 조청 간의 상민수륙 무역장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이름에 의지와 우리 조선의 의지와 그 다음에 중국의
공천 간의 그런 무역을 규율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서에 보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중국이 조선을 실질적 속국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장치들을 거기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도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1895년도에 시모노세키 조약이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조약에 가게 되면은 이제 1894년에 발발한 청일전쟁 때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 전쟁은 청일 간의 전쟁입니다. 청나라와 일본 간의 전쟁인데 이 전쟁을 이제 마무리시키기 위한 평화조약이죠. 조약인데 그 조약이 시모노세키 조약인데 그 1조가 보면은 청일 간의 전쟁에도 불구하고 1조가 조선의 지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중국은 조선이 완전 무결한 독립자주국가임을 확실히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876년도에 체결했던 조울수호조규에서 나온 자주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일본에 이렇게 완전 무결한 자주, 독립 둘 다 씁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은 나중에 보면은 이 시모노세키 조약은 정본이 3가지입니다. 당연히 당사국인 중국, 일본도 있지만은 영어도 있습니다. 의정서에 보게 되면은 조약 해석 및 적용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영어본이 정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이미 벌써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통적인 그런 중심 국가인 보편성을 갖췄던 중국이 밀려나고 새로운 보편성을 상징하는 그러한 이 영어가 이제 외교 세계에 있어서의 그야말로 링거 프랑카로서 그런 공통언어로서 자리 잡는 그런 과정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조선이 그럼 이 조항에 1조에 보게 되면 이제 그래서 조선은 그런 독립 자주국으로서의 지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그런 조공이라든지 그런 전례들 이런 것들 전부 다 폐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895년도 이후에는 이제 조선 더 이상 조공을 받지 않고 당연히 중국과 이제 대등한 국가가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러한 조항을 기반으로 해서 4년 뒤에 드디어 1899년도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한청 간의 통상조약이 체결됩니다. 이것은 서울에서 한성에서 체결됩니다. 1899년도에. 그래서 뭐 제가 이제 1조하고 2조, 1관하고 2관을 했습니다만은 양관이 어떻게 보면 동등한 차원에서 조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래서 2조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양국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양국이 서로 병권 대신을 서로 파견한다. 상주 외교사들 수도에 파견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근대적인 외교 관계로 두 국가가 대등한 관계에서 평등한 관계에서 근대적인 관계로 외교 관계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들어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엄청난 대격변의 시기에 우리 뭐 조상들이 그런 전개했던 고투, 뭐 대영 이런 부분을 아주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 있는 문건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조선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그 당시 대한제국이죠, 물론.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성과였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보게 되면은 제가 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만 한청 의학 공도라고 해가지고 이건 전부 다 한문으로 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좀 지나면 이제 조선에서 이제 국한문 혼용체를 쓰긴 하는데 이것은 보게 되면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것은 이 한청 통상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 준비했던 초안이라든지 교환했던 그런 외교 문서 같은 것들을 모아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라와 청나라 간의 의학이죠. 말하자면 조약을 협상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다큐멘트들, 공문서들, 뭐 그런 얘기입니다. 편지들, 뭐 공문서들 이런 얘기인데 그 당시에 대한제국 정부에서는 이걸 아주 그냥 이걸 책을 해서 판매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때 발간된 신문에 보자면은 이 책에 대한 광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만큼 이제 우리도 중국과 대등한 관계에 드디어 서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의 표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난한 과정을, 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한국 조선은 이제 중국과 대등한 관계를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근대 국제부 체계로 들어가려고 한 것이죠. 그게 1899년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불과 몇 년 뒤에
1904년도에 러일 전쟁의 발발 이후에 일본에 의한 강제적인 병합을 이제 희생물이 되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945년까지 해서 35년간에 걸쳐가지고 일본으로부터 그야말로 가혹한 그러한 식민 통치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그 한민족의 독립의 성취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민족 전체의 비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945년 8월 달에 바로 독립을 회복하지 못하고 3년 뒤에 미국에 의한 군정, 영식으로 얘기하면 군사 점령이죠. 밀리터리 오큐페이션을 당하고 난 다음에 가서 이제 드디어 독립된 정부를 수립하게 되는데, 그나마도 그것이 분단 상태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1956년부터 1953년까지 그야말로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그 대참화를, 민족의 대참화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동시에 분단 상태는 계속 또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The Korean Question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아직도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있고, 그래서 이러한 한국 문제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한편으로 봐서는 대한민국 헌법상에 헌법조항이 영토조항이 있지만은, 이 점 좀 잘못 썼습니다. 영토조항상의 이제 규정 내용과 그 다음에 1991년도 9월 이후 한반도상에 2개의 유엔 회원국이 존재한다라는 이 사실 사이의 긴장과 모순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1세기 들어서면서 중국의 부상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한반도 주변 강국 사이의 외교적 각축, 특히 미중 간의 전략적 각축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요즘에 한국을 둘러싼 그런 외교 상황이 19세기 말에 이제 한국의 공경과 딜레마를 방불케 하는, 어쩌면 그보다 더 엄혹한, 그때만 해도 한국이 단일한 국가가 있었는데 지금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이 이제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만은, 이렇게 엄혹한 현실하에서 저한테 누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국제법이 뭐냐, 어떻게 국제법을 규정할 수 있냐라고 묻는다고 치면은 여러 가지로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것이 한국의 생존, 1차적으로 생존,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번영을, 그것을 확보해주는 그런 기술과 지혜다. 그렇게 규정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바로 국제법이, 바로 그러한 지혜와 기술과 지혜인데, 이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게 부각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국제법의 중요성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고, 또한 동시에 국내 무대에서, 국제법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해내는 그런 임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대한국제학회에서 이러한 강연 시리즈를 마련한 것도 아마 그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 나와서 당선되었을 때 내세웠던 표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딴 데 신경 쓰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란 말이야 라고 해서 썼던 유명한 일종의 캐치프레이즈가 Is the economy stupid?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한국에 제가 국제법 전공자여서 일종의 나름대로의 바이어스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외교와 국제법에 의해서 생존을 하고 동시에 번영을 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좀 클린턴 대통령의 표현을 조금은 좀 응용을 해서 It's the diplomacy and international stupid. 그러니까 우리가 좀 관심을 덜 쓰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외교와 국제법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